네. 마이크 드시고 시장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우선 뭐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신 우리 민규동 감독님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혜숙 선생님 우리가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촬영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글쎄 뭐 저는 사실 이런 재판 이 재판은 아니지만 일본 괜찮아요. 오히려 잘 보이시게 가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몇 번의 재판 또 기소하는 일에 함께 해봤는데 그래도 이게 참 그 과정에 우리 할머니들 그다음에 또 누구죠 왜 문정숙 거기에서는 그런 분이 이렇게 하신 그 역할이나 이런 게 참으로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니까 온 국민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잘 보이시나? 네. 네. 오늘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은 감동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시장님도 방금 관객분들과 영화를 보셨잖아요. 방금 짧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보시고 어떤 기분이 되셨는지 지금 좀 궁금해요. 예. 어쨌든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당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정말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왜 김학순 할머니시죠? 처음 이걸 말씀하신 분.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송신도 할머니라고 계세요. 이분이 또 처음으로 이런 걸 고백하셨죠. 그런데 이제 고백하신 이후에 사실은 또 아까 왜 보셨지만 굉장히 막 그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기보다는 온갖 모욕과 조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소송도 하고 또 새로운 이렇게 삶을 살게 된 데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도움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에도 아까 문정숙 사장님 그런 분 참 그분도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과거에 기생관광을 오히려 하셨던 분인데 이런 상황을 보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갖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되셨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왜 이런 과정에 있었던 그 변호사들도 훌륭하시고 또 일본에도 반드시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후원에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우리가 엄청난 비극이 있지만 그 비극을 또 이렇게 수정하고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가는 데는 정말로 그래도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늘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엄숙한 결론인가요? 네. 저는 시장님 처음 만나뵈면 일단 축하 먼저 드리고 싶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3선 달성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아까 김혜숙 배우님을 뵙자마자 말씀하셨는데 보는 우리도 이렇게 심정적으로 고갈이 있고 힘든데 연기하시는 분은 오죽하셨을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배우로서 처음 경험해본 그런 경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연기라는 것보다도 그분한테 젖어가면 젖어갈수록 그 고통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과연 그분의 그 아픔을 제가 0.0001%라도 제가 표현할 수 있었을까? 예,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김혜숙 선생님 보면 이게 감정이 이입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극 중에
그렇게 연기를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배우가 그 배우이기 때문에 극중 인물하고 반대로 자기의 연기를 하면 되지 그렇게 그 안에 그 들어가서 힘겹게 하나 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제가 맡은 배정길 이분은 제가 들어가서 제 마음으로 그분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 경험해본 그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배우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독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감독님이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한 3편 정도 10년 전부터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성 감독으로서 그 한국의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이렇게 영화하기까지 너무 많은 갈등과 고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영화하신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김학선 할머니가 처음 이제 본인의 아픔을 밝혔을 때 이제 대학 시절이었었는데 그냥 어떤 큰 충격이었었지만 금세 다른 일들에 묻히고 이렇게 마음속에 바위덩어리 하나만 매달린 채 그냥 지나갔었었는데 10년 전부터인가 이제 제가 그때는 영화 감독으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마음속에 지지만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제가 어떤 창작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 아픔을 점점 역사의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뭔가 사장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만들기를 시작했었고 이제 1940년대 배경의 이야기를 처음에 많이 준비했었고요. 근데 많이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고 과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을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많이 좌절했었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전에 다시 한번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떠나시니까 마음도 다급해지고 그다음 또 남자로서 특히 그 당시에 전쟁 통해서 이중고를 겪었던 여자 많은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을 그냥 어쨌든 방조하고 그냥 묵인해 왔었던 그리고 또 손가락질이나 비난과 또 상처를 이중적으로 주는 데서 앞장섰었던 많은 그런 부채감들이 계속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나리오를 많이 옮겨봤었고요. 40년대 이야기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돌아온 사람의 그 이야기 그리고 많은 증언집과 자료집 이제 이런 걸 조사하다가 간부재판의 존재를 알게 됐었고요. 아주 많은 자료 중에 기퉁이에 조그맣게 있는 잊혀진 흔적이었었고 왜 이 일부나마 이 일본 정부로부터 이렇게 잘못을 인정받았던 일본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불렸던 큰 흔적이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자고 애쓰지만 사실은 정말 많이 모르고 정말 많이 잊혀져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 과정에 제가 사실 이렇게 방원순 시장님께서 그 사실 90년대 중반에 동경에서 소송이 많았었거든요. 그 소송들을 직접 많이 지원을 하셨고 2000년도에 그 일종의 모의 법정인데요. 남북 공동 기소로 일본 천황한테 기소하고 이제 선고를 했던 그 법정 큰 이제 중요한 이제 인권운동사의 큰 획일이 그어졌었는데 그 시장님의 흔적들을 영화로 해볼까도 고민했었어요. 그 모의 법정 과정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 인권 변호사로서 특히 남성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만큼 앞서서 긴 시간을 이렇게 쌓아 오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장님의 흔적도 이 영화에서 이제 활동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로 중요한 에포스로 삼고 연구 많이 해서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보려고도 애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영화를 기회가 된다면 꼭 보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었죠 시장님한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법정의
국제시민법정에서 했던 한국 측 검사로서 활약하셨던 그거 얘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건의 방금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저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 모시고 동경에 가서 일본 동경지방검찰청에다가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무슨 이제 오늘 아까 보신 거는 민사재판이고 이제 형사재판으로서 이 기소해달라고 고발을 장을 냈는데 이제 그게 근거가 아까 왜 법정 약간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국 헌법에 보면 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 비인도적 범죄거든요. 지금 우리 할머니들이 당했던 게 비인도적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 비인도적 범죄가 국제적으로 하나의 관습법이 돼 있다. 지금 제가 그 근거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Convention on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of Domestic Legal System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너무 긴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말하자면 비인도적 범죄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국내법상의 시효를 제거하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이 유엔에 의해서 제정돼 있고요. 그게 일본이나 한국이 그것을 비준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의 국제법적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일본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물론 기소는 안 했죠. 예컨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실 법규 속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왜 러셀 코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이 미국의 범죄를 말하자면 처벌하자고 하는 전 세계 지성인들의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본에서도 한번 해보자. 일본의 지성인들이 먼저 나섰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남북한 공동 검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석 검사로 이 일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의 천황 히로히토, 그 다음에 당시에 일본군 조선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시 일본 총독 이런 7명을 법정에 역사의 법정에 기소를 한 거죠. 그때도 아까 보셨던 막 이 뭐죠? 우익들이 일본의 우익들이 와서 그 앞에 데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 재판부는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그 당시에 수많은 무슬림 여성들을 거의 한 2만 명을 인종 청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간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판장을 했던 분이 우리 이 재판에서도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실정법상의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유죄로 판결이 났죠. 네. 아마 관부 재판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거대한 승리였지만 너무나 쉽게 묻혀버린 역사인데 박은순 시장님이 바라보시는 관부 재판의 의의와 성취는 또 남다를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오늘 영화로 묘사된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위대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뭐 변호사와 또 이 할머니들 또 우리 그 김혜 씨하고 대화 중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반드시 이겨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책임을 묻고 또 그런 변론하는 그 모든 과정이 또 하나의
역사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재판은 이겼습니다. 사실 부분 인용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이 범죄의 어떤 잔혹함과 비인도적인 성격을 분명히 일본의 재판부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는 졌지만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 민교동 감독님이 그걸 이렇게 굉장히 부각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승리다 이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또 이긴 게 이걸 영화로 이렇게 만드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두 번째 승리가 이번에는 부분 승리가 아니고 완전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우리 국민들이 다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관객층을 살펴보니까 저는 중장년층들만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중학생, 곧 초등학생까지도 관객층이 폭넓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경험하는 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숙대 이름이 누구였죠? 외자였는데 제가 가끔 만나던 친구인데 왜 그 정신의 할머니들하고 늘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소녀상 뺏길까 봐서 거기서 거의 잠자고 지키고 또 그 일본 정부와 우리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한일 군사 정보 그 협약을 맺을 때도 그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재판에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숙명여대 3학년인가 그랬는데 이름이 예? 김봄?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 친구 혼자만이 아니고 예? 김샘. 맞아요. 김샘. 네, 제가 여러 차례 만나고 막 격려도 해줬는데 근데 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들 중에 그 뭐죠? 나비의 꿈인가? 뭐 그런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게 뭐 이게 어찌 보면 지나갔고 또 우리 할머니들의 고통은 뭐 지금은 물론 잘 알려졌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거 모를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고통이잖아요. 아니 대학생이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재판을 계속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희망이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학생들도 응원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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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숙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배우님 연기를 보면서 속으로 감정을 계속 삭히고 있다가 최후의 그런 변론 장면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장면에 발산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감정을 안고 계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그 배우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많이 감정 자제를 원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그 눈물이 나는 걸 정말 가슴에서 이렇게 찢어지는 통곡이 오는 거를 참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촬영 끝나고 감독님 붙잡고 엉엉 울 때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촬영이 저희가 마지막 재판신이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제 재판신이 촬영이 이제 끝나는 날 저희가 찍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배정길이라는 분한테 젖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면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슬펐어요.
예, 과거 이 본인의 얘기를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재판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당당해지고 싶더라고요. 예, 예. 그분들한테 이게 어쩌면 이분들이 이 간단한 얘기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배정길 입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그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감독님 붙잡고 엉엉 울었고요. 예, 그런 게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 이렇게 캐릭터가 다 달랐는데 우리 김혜숙 선생님이 그 연기한 거는 사실 그런 막 그 고통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걸 이렇게 오히려 토해내기보다 그걸 계속 억제하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분하고 사연이 많았기 때문에 저 그렇게 큰 일을 많이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정말 감정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그 준비하셨던 작품이고 또 워낙 그 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산에 가서 역사관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모습이 영화에 그대로 재현이 돼 있고 심지어 변호사를 맡은 그 배우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독님이 어떻게 저렇게 닮은 사람을 했나 저희가 놀랐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그 많은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또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예. 저는 감독님의 내면도 궁금한 게 이렇게 역사적 아픔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그리는 영화를 직접 쓰시고 찍으시고 또 눈앞에서 배우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촬영이 끝나고 막 눈물을 흘릴 정도의 모습을 또 묵묵히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감독님의 심정은 어떠셨는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울고 사실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증언집 우리나라에 나온 증언집이 지금 다 5권 정도 되는데 다 초판이에요.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안 읽었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안부 혹은 뭐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이러이러한 고통을 겪고 이럴 것 같아라는 그 상이 사실 굉장히 박자화되고 획일화돼 있어서 정말 다층적이고 그래서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말 놀라운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다 거쳐와서 이제 5, 60년을 버텨온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의 삶으로서 바라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뭐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바라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감탄과 존경을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혼자도 많이 울었지만 같이 할 때는 관객분들한테 이게 강요가 되거나 선동이 되거나 결국 일본이 얼마나 나쁜지를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울거나 우리가 먼저 강박적으로 아픔을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많은 피해자분들의 일상이 매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일상적인 느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보자고 해서 많이 자제를 시켰는데 워낙 감수성이 뛰어나시고 그 순간에 그 메소드 연기로 들어가시면 정말 메소드 오브 더 메소드로 워낙 뭐 연기를 잘하셨지만 그 이렇게까지 올라오시니까 제가 계속 누르고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 이제 참았던 눈물 못 일어나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저는 그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했고 배우의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더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더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했었죠. 저는. 역시 저는 박수를 치셨지만 역시 감독이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팠던 게 사실 감독님이 크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에 그 법정 긴 대사를 사실은 그거 엄청난 많은 대사 분량이기 때문에 그걸 외웠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너무 또 많이 외워도 더 슬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조절하느라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하루에 한 줄씩 그렇게 외우고 나중에는 거의 그 대사에 그냥 무의미할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굉장히 저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께서 쓰러지셨거든요. 아침에 쓰러지셨으면 저희가 좀 쉬셨을 텐데 아. 끝까지 버티시고 거의 9시에 쓰러지셔갖고 그러니까 매번 영화 때 이렇게 쓰러지곤 하는데요. 이번 영화는 가볍게 찍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찍었어요. 배우분들 뭐 진심 어린 연기와 많은 스태프들의 이렇게 협업이 좋았는데 결국은 이번 영화도 버티지 못하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예, 제가 밤에 쓰러지니까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하루 있었는데 네. 역시 정신력이 있어야 감독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은 그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장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플래시백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영화를 보게 될 때 그런 장면을 보게 될까봐 먼저 마음이 막 조여지곤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배제하셨더라고요. 대신 그 역사적인 현실적인 그 리얼리티는 어디서 제가 받을 수 있었냐면 인물들이 마치 독백을 하듯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인물 하나하나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오면서 입체적인 리얼리티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장님은 그 법정 장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사실은 이제 법정이 드라마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본래 너무 엄숙하고 또 너무 법정 논리만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는데 뭐 여기는 여러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캐릭터들이 또 다 다르시고 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좀 뭐랄까 다양하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뭐 지루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다 긴장과 또 궁금함으로 이렇게 가득 찼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대사 중에서 우리 김혜 씨죠, 그 저 문정숙 씨인가요? 그분 저기 이 대사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집요하게 사람이 한번 변하면 또 그렇게도 변하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이 뭐랄까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사죄도 못 받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뭐 끊임없이 이걸 어떻게 그냥 이 어정쩡하게 마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할머니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표가 아니고 자존심, 명예라는 것을 이렇게 대사 중에 충분히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졌고 또 이런 수많은 고통을 낳았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말하자면 이 할머니들이 결국은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재판 이 대사들을 통해서 증명해낸 게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네. 저도 인상적인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 문정숙 사장에게 그 기생 강간의 혐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당신이 몰랐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호사가 일갈하는 장면이 그 일본에게 말하는 비판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이 대사를 쓰실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리, 뭐 자발적이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또 지난 과거 정부의 과오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지점, 국가로서 기본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의 영역이 일본 정부를 향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직접적인 관여가 없을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좀 비겁하거나 타협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정부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일본 정부한테 강력한 사실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역사에서도 저지른 잘못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자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그런 대사를 써봤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밝혀졌을 때 내가 몰랐어도 책임은 제가 져야죠라고 그분이 변하잖아요. 그런 이제 영화 전체에 있어서 법정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성장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과정을 통해서 일본과의 뭐 정부 싸움도 있지만 결국은 할머니들한테
뭐 이렇게 시혜적으로 도움을 준 부분보다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들에게 더 받은 것이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변화만큼 세상이 변한 거라는 맥락으로 이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그 김희애 씨가 연기한 그 문정숙 사장이 통역을 하면서 법정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잖아요. 그 실존 인물인 김문숙 회장님도 실제로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통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이런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하셨었는지.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는 그 실제로 더 쩌렁쩌렁 법정을 울리면서 통역을 하셨다고 하셨고, 실제 여기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좌인 신청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탄원을 해서 이제 그 보좌인 역할을 따냈었고, 초반에는 실제 법정에서는 마이크가 없어서 판사들끼리 검사들끼리 얘기해서 이 변호사나 할머니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또 어필해서 이제 마이크 설치를 또 시키고, 그 중에 또 여기서 이제 욕쟁이 할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여수정 선생님 역할. 실제로 사실 많은 할머니들이 조금 무지랭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변론 연습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법정만 가면 그렇게 욕설을 해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그걸 통역하느라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진정을 시켰는데 가기만 하면 그렇게 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30만엔 다쳐먹으라 하는 데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통역까지도 사실 뭐 떵떵거리면서 하고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판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오버한다고 이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그 할머니들의 마음을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전달하고픈 그 마음을,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수요 집회에 나오는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대 간의 전승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할머니의 목소리로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한 그 순간, 그 문정숙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그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입장의 위치에 놓인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씬을 굉장히 힘을 줘봤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분은 뭡니까? 뭐라뇨? 아니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시간이 계시죠? 이 네. 2시간 우리 영화 보고 네. 또 그리고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분도 나가시지 네. 않는데 우리 밤샘 할까요? 아니 이렇게 이런 저는 시민들이 대단하신 것 계시기 같아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는 밤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시장님이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그 김샘 아까 학생 얘기도 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과거 청산, 제가 전문 변호사입니다. 옛날에 별로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과거 청산에 관련된 예컨대 남미도 왜 그런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라고 사실은 뭐 수만 명의 실종자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살해됐는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죠? 그 인종차별에 관해서 엄청 고통받은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거 청산이라는 게 청산할 과거가 남아 있는 한 그 과거 청산은 계속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요. 그 심지어는 그 이전에 통학 전쟁에서 또 수많은 농민들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 저는 현대사를 보면 이런 슬프고 억울하고 한많은 사연들로 가득 찬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한국 전쟁만 해도 민간인 포함해서 한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 전쟁을 몇 년 하면서 흔히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유태인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좁은 한반도에서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보도연맹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제주 4.3 사건에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학살당했거든요. 제가 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하면서 이게 이런 정말 엄청난 비극들이
우리 한반도에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다 편안하게 밥 먹고 TV 보고 회사 다니고 마치 그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잊혀진 그런 도시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그 아까 할머니들의 그 상처,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성찰하고 그리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 사장님이나 우리 할머니들, 또 그 변호사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찍어주는 영화 감독과 또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이 한반도의 이 억울한 사연들을 지금 이렇게 해원해가는, 그 원한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저는 더 큰 이 책임을 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 한 두세 분께 시간 관계상 짧지만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화의 의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관부 재판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점도 의의지만 근로정신대와 위안부의 피해 사실을 구분해서 보게 해줬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정신대 대표님께서, 시민 모임의 대표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구분되는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공격처럼 비춰질까 봐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소수자인 또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피해를 뭉뚱그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판결도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성폭행을 당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다음에 이른바 정신대라고 하는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종사한 분들 사이는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물론 차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강제로 끌려가서 그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렸던 그 강제 노동도 거의 노예적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에 반하는 죄고요.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상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그 통일된 이후에 동독 지역은 피해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기억 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전부 또 다 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분들의 삶도 다 힘들고 고통받은 것은 사실이다. 네. 근데 그걸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줬죠, 이 영화가. 예. 감독님도 여기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그 과정 여태까지 위안부 소재의 다큐나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정신대 캐릭터들은 사실 소개가 잘 안 됐었고, 실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도 이름이 정신대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와 정신대 같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이 준비 과정 속에서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도 같이 공부를 해가고, 사실 이렇게 좀 그냥 민족의 희생양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제대로 알고 싶지 않아서 사실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좀 넘겨본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워낙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강요했던 이 사회의 맥락 때문에 본인이 위안부로 지칭되는 것을 또 꺼려하면서 힘들어했던 할머니의 이미지를 좀 넣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영화 속에 표현된 것처럼 모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다 위안부 생활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몇몇 증언에서 본 특별한 예를 훨씬 극적으로 여러 이제 증언들을 압축하고
재구성하면서 이번 영화에 표현해 봤었는데요. 아무튼 그 영화 속에서도 그 피 빨린 건 내가 뭐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이제 처녀나 창기나 뭐 끌려간 사람, 많은 유부녀도 끌려갔었고요. 근데 마치 순결을 짓밟힌 게 가장 큰 폭력인 것처럼 인식되는 약간 그 가부장제에 기초한 민족주의적 사관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권전 상황에서 노예 상황으로 산 착취의 본질은 다 똑같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영화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점을 이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관객분들 질문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 드신 건가요? 드셨는데 제가 안 보이는 걸까요? 저기 네, 네, 드시네요. 맨 뒤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의원으로 갑니다. 김희애 선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해요. 네,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물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한일 합의 이후에 제가 경제 세미나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아셈3나 뭐 되게 여러 가지로 일본이랑 협력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 가 보면 위안부 문제는 끝난 문제고, 한국이 우리랑 통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과거를 완전히 잊어먹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서 그때 진짜 집어 던졌거든요. 세미나에서. 네, 어떻게 이게 일본한테 배상보다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저는 국가 간의 관계는 이렇게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또 배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본 국가, 지금 아베 정권과 또 일본 국민들과는 물론 그게 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죠? 이런 정권을 뽑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왜 역사 교과서, 굉장히 왜곡한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01%밖에 안 됐어요. 그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풀뿌리 운동이 일본에서 엄청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그 채택률이 그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만 더 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재작년인가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해서 가서 강연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유럽을 봐라. 유럽은 수세기에 걸쳐서 정말 그 피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됐다. 2차 세계대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그 누군가의 꿈으로부터 평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분이 제안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가장 국가에서 중요한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석탄과 석유의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은 초국가적인 이런 유럽 연합, 유럽 공동체를 만들었다. 우리라고 이 동아시아에서 그게 불가능하겠냐? 나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전쟁으로부터 책임은 없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가해자가 먼저 사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깨끗이 청산함으로써 우리가 미래를 얼마든지 유럽과 같은 그런 평화의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이 불행의 역사를 딛고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적대적이고 또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넘어서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더 먼 미래를 또 평화적인 좀 더 적극적인 관점으로 역사와 또 그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학생들 젊은이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터넷에 좀 찾아볼게요. 네. 또 한 분 더 받아볼게요. 네, 저쪽에 계신 분이요. 네, 열심히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캐스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점이나 아니면 캐스팅할 때 비하인드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김혜숙 선생님한테 시나리오 맨 처음 드렸고요. 다행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작은 영화이긴 했는데 흔쾌히 은혜 주셔서 너무 기분 좋은 출발이 있었고, 사실 그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여성 배우들만으로도 구성돼 있고 주연 배우들이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거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있었고,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매 순간이 기적적이었고, 만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순간도 너무 기적적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각자 다양한 배우분들께서 초대에 많이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배역들을 너무 여러 명들이 나오니까 이제 배역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차이도 있고, 그런데 자기의 역할들을 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지점들이 너무 좋았고, 구성할 때는 여러 명이 특히 나올 때는 각각 개성들이 있는 너무너무 다른 배우들, 그 콘트라스트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또 이번에 그룹샷을 굉장히 많이 잡았잖아요. 한꺼번에 한 프레임 안에 있을 때 이게 또 한 팀 같은 어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사진을 오려다가 이렇게 벽에 붙여놓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계속 바라보고 미리 친해지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밤을 새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너무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문 시간을 접어야 할 것 같고요. 시장님 이 영화를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셨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수 있게 응원의 차원에서 손글씨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세 분이 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구는 허 스토리 이제 우리가 함께할 차례입니다라고 받고 싶거든요. 네, 좀 바꾸셔도 돼요. 네. 오늘 영화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영화가 좋으셨다면, 의미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SNS를 통해서 많은 리뷰나 손글씨도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글씨가 굉장히 예쁘네요. 캘리그라피 수준인 것 같아요. 한번 다 쓰셨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응원의 차원에서. 네, 정말 글씨 잘 쓰시지 않았어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저기 1000만 관객 돌파할 때 1000만 번째 그 관객한테 제 이 글씨 꼭 써드리겠습니다. 네, 1000만 돌파 기대해 볼게요.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시장님.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김혜숙 배우님부터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잊지 못할 시간이고요. 아무쪼록 저희 허스토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들의 얘기는 끝나지 않았다. 예.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 어린아이 또 젊은 분
모두 함께 저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박원순 시장님 되시기 전에 제가 책 읽는 청춘에게라는 그 책의 공저자로 그 출판 기념회에서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제 또 훌륭한 행정가로 거듭날 거는 상상을 못하고 그렇게 좀 그때 사인도 받아놓을 걸 이런 후회를 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그래갖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시장님 지지 선언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제 좀 인생도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치인 후원도 제가 사실 그 시장님 처음 나섰을 때 지원도 했었고 그래서 워낙 존경하는 분과 함께 영화를 보게 된 순간이 또 너무 기적적인 것 같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영화를 보고 나서 보기 전과의 삶과 이만큼이나 좀 달라지셔서 결국은 나아가는 길이 조금 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영화가 도움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스토리 이제 우리가 함께할 차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허스토리 관객과의 대화 그 시장님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시장님 너무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영화 때도 뭐 찾아뵐 수 있을까요, 관객분들이? 영화 모더레이터를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천반이 되면은 다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